안녕하세요, 바리스타 박진우입니다. 다시 영상으로 여러분들 뵙게 됐네요. 지금 3월이 지나서 이제 4월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지금이 3월 30, 그러니까 4월 1일 새벽이죠.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언제쯤 보게 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2019년 4월 1일입니다. 근데 어제 오늘은 정말 너무 추웠어요.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날이 풀리다가 벚꽃 꽃대도 올라왔는데 갑자기 찬바람이 불고 비도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요. 날씨가 굳었거든요. 이 로드샵이라는 게 그 생리상 그 날씨 경기를 좀 탈 수밖에 없어요. 날씨가 굳으면 손님들이 좀 뜸하신데 지금은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 좀 뵐 수 있어서 옛날만큼 우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대신 자주 놀러 오셔야 되겠죠. 저도 재미있는 컨텐츠, 유익한 영상들 많이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영상 혹시 보셨나요? 영상 말미인가요? 중간인가요? 야, 뭐 이런 짓을 해. 레몬 슬라이스 있잖아. 레몬 슬라이서로 쭉쭉 밀면 되지.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해드릴 거예요. 제가 예고 비슷하게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영상을 다 보신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이거 영상은 뭐야? 뭐 우리가 뭐 칼을 직접 갈아가면서 써야 된다는 얘기인가? 뭐 바나 카페에서 칼을 쓴다고 해봤자 뭐 레몬이나 과일을 얇게 썬다거나 뭐 과일 껍질을 깐다거나 이런 정도니까 슬라이서나 뭐 과도 정도면 되지. 뭐 꼭 굳이 이렇게 뭐 숫돌로 갈아가면서 써야 돼? 이런 의문이 드셨을 수도 있어요.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우리는 레몬 슬라이서가 있으니까 칼은 몰라도 되나? 그럼 칼을 알아야 되나? 레몬 슬라이서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간단하게 논의를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이분법을 좀 제시를 해볼게요. 우선 칼이라고 하는 범용한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도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를 좀 더 들어볼까요? 커피에서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핸드드립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주전자라든가 뭐 피처 이런 것도 각각의 범용한 기능을 수행하는 도구들의 집합이니까요. 한편 제가 슬라이서로 예를 들었지만 또 비슷한 게 커피 메이커라든지 아니면 전자동 에스프레소 머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조금 편리하고 별다른 기술 없이 쓸 수 있고 그리고 기능은 한정되어 있고 그런 도구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럼 우리는 전자를 범용 도구라고 한번 이름 지어보고요. 후자를 전용 도구라고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의 얘기를 좀 다시 바꿔서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범용 도구를 써야 하는가? 전용 도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전용 도구가 있다고 해서 범용 도구를 소외시키거나 외면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런 논쟁 안에서 사유를 해보는 것이 우리 직업군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전문성을 또 발견해 나가는데 저는 유익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전용 도구와 범용 도구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얘기를 조금만 더 연장을 해본다면 제 선입견일까요? 제가 오히려 더 해명하기 어렵고 설명하기 어려운 거는 그 부분일 것 같아요. 전용 도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범용 도구를 써야 되는가? 레몬 슬라이서가 있는데 왜 칼을 써야 돼? 이런 거겠죠? 전 여기에 대한 고찰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편견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아까 들었던 비유 조금 더 가져가 보죠. 핸드드립과 커피 메이커를 한번 봅시다. 두 관계에서 봤을 때 우리는 커피 메이커보다 핸드드립에 뭔가 더 고차원적이고 뭔가 더 가치 있고 뭔가 더 의미 있는 뭔가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범용 도구에 신화적인 뭔가가 작동할 것이라고 보는 경향이 더 크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이 그러하냐? 레몬 슬라이서로 간단하게 만든 레몬 슬라이스보다 칼로 썬 레몬이 뭔가 더 다를 것이냐, 뭔가 더 새콤달콤할 것이냐, 뭔가 더 다른 기능을 할 것이냐, 이 논쟁이요. 혹은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전용 도구를 써야 되는 것이냐, 레몬 슬라이스를 만들 때는 슬라이서만을 써야 되는 것이냐. 굉장히 사실 복잡하면서도 커피계 내부에 뿌리 박혀 있는 어떤 선입견을 수면 위로 끌어낸 것이기도 해요. 우리가 칼이라는 주제를 통해서요. 자, 제가 전용 도구와
범용도구라는 두 가지 용법을 제시를 했지만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조금 더 큰 개념으로서의 도구 전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좋아하시나요?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라도. 자, 얘기를 더 이어나가 봅시다. 여기서부터 얘기를 해보죠. 인간은, 특히 장인은 자연 혹은 자연에 아주 가까운, 그 장인이라는 얘기가 좀 너무 좀 무거워서 되게 엄숙하고 막 장인정신 막 이런 거 같은 그런 의미로 좀 쓰여가지고요. 쓰기가 좀 그런데 좀 라이트하게 받아들여 주세요. 이 장인이라는 의미를. 전근대적인 의미로서의 어떤 직업인이죠. 그냥 상품을 만드는 사람, 기술을 가지고 이제 재료를 가공해가지고 산업종사자, 산업이라는 것도 이제 근대적인 개념이긴 한데 산업종사자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여 주세요. 이 장인이 자연 혹은 자연에 무한히 가까운 어떤 것을 가공하기 위해서는 도구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장인, 인간이라고 해봅시다. 인간, 자연, 도구로 이루어진 어떤 관계의 구조를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인간과 자연과 도구만 있으면은 이 관계의 구조가 잘 굴러가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 사이사이에 또 작동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술이라는 거예요. 기술이 없다면, 예를 들어서 저한테 칼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없다면은 이건 칼이 아니라 그냥 이런 모양으로 생긴 쇳덩어리에 불과한 거죠. 저한테 칼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칼로서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그 도구를 가진 인간, 즉 장인이 또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은 무언가의 재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인간, 사물, 자연 이 어떤 상호 구조가 기술이라는 것을 통해서 장인, 도구, 재료라는 어떤 자격의 연대체, 유기적 관계 속에서의 상호성이 발현이 되는 거겠죠. 이런 큰 구조, 어떤 기술과 제작, 도구라는 것이 막 얽혀있는 이런 거대한 하나의 구조 덩어리를 편의상 제작계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기술이라는 건 그래서 제작계의 작용으로서 어떤 그런 의미를 획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번엔 기술이라는 것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이것을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테크닉과 스킬로 나눌 수가 있어요. 테크닉이라는 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겠느냐 하면은 우리가 기술이라고 했을 때 딱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저는 테크닉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스킬이라는 게 굉장히 설명하기 좀 애매해지는데 스킬이라는 걸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쭉 해보니까 여러분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특히 RPG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크리티컬 확률이라는 얘기 아시죠? 그 크리티컬 확률이라는 게 스킬하고 비슷한, 그러니까 그 도구와 인간 사이에 작동하는 것이 테크닉이고 장인과 어떤 자연물, 재료 사이에 작동하는 게 스킬이라고 하면 될까요? 스킬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떤 기술을 시도했는데 그것이 발현됐다는 것, 그 발현됐다는 어떤 탁월함,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두 가지를 일도양단해서 딱 간명하게 설명하기가 참 애매한데 그런 비유를 들어보면 돼요. 그럴 땐 비유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에스프레소 머신을 이용해서 맛있는 에스프레소 한 잔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럼 저한테는 에스프레소 머신을 다루는 테크닉이 있는 것이고 에스프레소를 맛있게 만들 수 있는 스킬이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앞에서 도구라든지 테크닉이며 스킬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릴 전용 도구를 이 개념에 비추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아주 매끄럽게 설명이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래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과학기술은 날로 발전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니까 더 편리한 걸 원하게 되죠.
가령 칼로램을 써니까 두께도 일정치 않고 위험하고 불편하더라. 그래서 뭐가 나왔습니까? 슬라이서가 나왔죠. 슬라이서로 써니까 레몬을 얇게 써는 것만큼은 여느 프로 요리사 못지않게 내가 할 수 있게 됐더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른다는 범용한 행위 중에서 둥근 과채를 얇게 썬다는 한정된 기능만 따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이걸 앞서 말한 스킬과 테크닉의 관계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 잠깐 말했지만 불편한 것을 편리하게 만든다고 했죠. 이 불편의 핵심이 사실 기술이에요. 요거 이해가십니까? 도구를 쓰자면 테크닉과 스킬로 이루어진 그 기술 일체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이, 그러니까 훈련의 과정이 쉽겠습니까? 아니죠. 굉장히 어렵겠죠. 장난이 아니거든요. 요거를 할 필요를 없애자. 요거 할 필요를 없애면 아주 땡큐지. 요게 편리고 편리에 대한 욕망인 거죠. 그래서 전용 도구가 탄생했는데, 이 편리에 대한 욕망이 이제 전용 도구의 기저 욕망이겠죠. 전용 도구가 어떻게 기술을 소외시키냐면 요 방식이 재밌습니다. 우선 스킬의 측면에서 보면요, 스킬은 도구에 내재시켜요. 도구가 태생적으로 아주 높은 확률로 스킬이 발현될 확률을 가지고 있게 만들어요. 어떻게? 장인이 스킬이라는 측면을 갈고 닦는 게 아니라 활용 범위를 줄여버리면서 스킬 확률을 높여버리는 거예요. 재밌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주관식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주관식을 객관식화해서 객관식 보기를 더 줄여서 점수를 높이는 거죠. 주관식은 우리가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오지선담한데도 찍어도 20점은 맞겠죠. OX 문제가 되면 50점도 맞겠죠. 이런 문제라는 거죠. 자, 스킬은 그런 식으로 도구에 내재시키고, 그럼 테크닉은 소외시켜요.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인간이라면 응당 가지고 있을 법한,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그런 신체 능력 한도 내로 완전히 쪼그라뜨려요. 이런 식으로 스킬은 도구에 내재시키고 테크닉은 소외시키는 방식으로 편리와 생산성을 얻었는데 뭘 결국 이뤘을까요? 바로 관계죠. 아까 제가 기술, 장인, 자연 이런 얘기하면서 어떤 상호성, 자격의 연대체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각각의 대상물을 하나로 묶어서 뭔가 구분할 수 없고 이것들이 유기적으로 순환하는 하나의 개를 이룬다 그랬잖아요. 그걸 제작계라고 부르자고 제가 제안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 제작계가 될 수 있게 했던 그 근원, 그것을 저는 관계라고 보거든요. 이 관계성. 그런 것이 해체가 된다는 거죠. 생산성과 편리는 높아지고 인간이 도구에 혹은 인간이 자연에 개입하는 관계의 상호성은 폐기되고 생산과 가공이라는 어떤 분절된 기능만 남는다. 원천적인 관계의 불가능성, 사실 제일 불편한 게 관계거든요. 흔히 하는 얘기지만 기적도 비극도 결국엔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 우리가 따로 떨어져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좋은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이런 관계 속에서 많이 기적도 있고 비극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편리라는 욕망이 대변하는 걸 잘 보면요, 이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거예요. 관계를 관리한다. 그런데 이제 편리가 원하는 것이 관계의 통제에 있기 때문에 이 관계 맺기의 효용을 어떻게 대리하게 하는 거, 대신하게 하는 거, 요런 데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한병철 선생님이 쓰신 이제 피로사회라는 책을 보면요, 이분이 이제 시대마다 각각 이제 어떤 병증에 비유를 하세요. 중세는 면역증적이었다, 현대는 신경증적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경색성이라는 얘기를 하세요. 경색이라는 게 좀 말은 어려워 보이는데, 심근경색 이러면은 뭔가 막 막혀서 안 통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현대사회의 가장 큰 특징 하나가 새로운 것이 이렇게 많고, 계속 새로운 것이 생산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초연결 사회라고 하잖아요. SNS로 항상 접속해 있고, 항상 있다 있고, 그런데 새로운 관계는 형성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궁극적인 관점에서의 만남이 없다는 건데, 접속만 있고 만남이 없다는 거거든요. 저는 뭐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를 해요.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 그 다음에 등장하는데 좀 인용을 해보자면, 사유가 아니라 계산이 된다는 거, 그리고 제작이 아니고 조립이 된다는 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른바 합리주의 경향이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물음을 우리가 다시 도출을 해야 됩니다. 제가 앞서 말했던 그 제작계, 이 상호성의 계를 복원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그 이전에 복원을 해야 되는가? 이게 더 궁극적인 물음이겠죠. 이게 있으면 뭐가 좋은데? 사실 우리는 관계에 지쳐있는 부분들이 더 많지 않나요? 관계의 기적이 주는 어떤 환희보다 관계라는 사건이 가져올 어떤 재앙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더 큰 게 지금 현대사회의 모습들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음을 꼭 해야 됩니다. 이 제작계, 복원이 되어야 하는가? 인류는 무엇을 감내하는 게 더 나은가? 제작계의 해체인가? 아니면 관계의 재앙인가? 자, 이 물음을 간직한 채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바로 보편도구죠. 아까 범용도구 얘기한 거 아니었어? 뭐 제작계, 막 상호성 그러면서 그건 개념으로서 도구 일반이고요. 범용도구는 전용도구의 이제 상대 개념이니까 이제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논리변증법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모든 규정은 동시에 부정이다. 스피노자의 태제라고 하는데 이런 얘기죠. 개념적으로 무엇을 정의했으면 그 순간 그와 동시에 무엇 아닌 것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용도구라는 것을 정의한 이후에 그 차집합으로서의, 그 상대 개념으로서의 범용도구라는 것이 있겠죠. 여기서 재밌는 게 전용도구의 합리성 그리고 생산성이 전가되었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요, 철학적 관점에서 도구 자체가 분열했다는 의미가 되고요. 그래서 전용도구의 차집합으로서의 범용도구가 존재론적 좌절을 겪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아까 제가 계속 뭐 합리성과 생산성이 전용도구의 기치인 것처럼 막 얘기를 했는데, 사실 도구 그 자체의 의미잖아요. 내가 사과를 당수를 딱 쪼갤 수도 있지만, 물론 가능하지만 칼로 쪼개면은 훨씬 더 쉽고 안전하고 효율적이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의 도구라는 것과 그런 의미에서의 기술의 연마, 장인의 성장, 이런 것들이 어떤 타당성을 획득하고 있었는데, 생산성과 편리가 전용 도구의 몫이 돼버리니까 범용 도구는 뭐예요? 완전히 벙쪄지는 거죠. 이 철학적 좌절, 이 벙찜, 이게 철학적 좌절이거든요. 이 철학적 좌절 안에서 태어난 게 아까 처음에 제가 말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숭고하고 장엄하고 뭔가 고심에 차 있고 근엄한 장인, 이 장인 이미지의 탄생, 이 장인 이미지의 탄생이 이런 철학적 좌절, 철학적인 불가능성 속에서 탄생했다는 거예요. 뭐 그런 장인 이미지만 있습니까? 뭐 스토리텔링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나는 전기 그라인더 안 쓰고 맷돌로 커피 간다. 맷돌로 커피 갈면 뭐 커피가 더 맛있어집니까? 그냥 고생하지 말고 전동 그라인더 좋은 거 많으니까 전동 그라인더 쓰세요. 돌가루 들어갑니다. 아니면 또 뭐 있나요? 뭐 요새는 또 뭐 우리가 감성이라고 치부하는 거, 그냥 감성이라고 뭉뚱그려서 치부하는 거. 감성도 아니죠. 갬성이죠. 갬성이라고 그렇게 뭉뚱그려서 치부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 철학적 좌절과 당혹감의 발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또 한 가지 재밌는 현상이 장인의 성장서사 그 자체로 의미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장인이 훈련을 열심히 하고 도구를 탁월하게 잘 쓰게 되는 건 결국엔 뭐예요? 효율적으로 편리하게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데서 명분을 찾을 수 있는 것이었잖아요. 이것이 근본적으로 좌절이 되니까 이 장인의 성장서사 그 자체를 드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성장서사 그 자체가 뭔가 가치가 있는 것이냐. 그래서 장인이 아니고 장인이 스타가 된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아주 숭고하고 아주 진지하고 어떤 우상으로서의 장인이 있고, 어느 한편에는 성장서사를 드러내는 그런 장인이 있고, 사실 이 성장서사를 드러낸다는 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성장서사를 드러낸다는 것은 성장이 목적이 아니라 드러냄이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인 성장 불가능성, 성장 거부의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게 이런 작동이거든요. 이런 여러가지 모순점들, 이런 여러가지 사건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지읍시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뭐 만들어서 먹고 살기가 참 힘겹다.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죠. 장인이란 존재 자체가 좀 분열적인 존재고, 철학적으로 모순에 직면해 있는 그런 존재가 돼버렸으니까, 조만간 양산커피 훨씬 더 먹을만해질 거예요. 지금 콜드브루니, 더치커피니 뭐 이런 게. 최저시급 영향이라고도 하지만, 카페쇼 같은 데 가보면은, 전자동 밀크폼 머신, 전자동 에스프레소 머신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요. 바에서 장인 혹은 바리스타가 사라질 날도 얼마 남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인류는 그때쯤에서 어떤 철학적 좌절에 직면하겠죠. 우리가 왜 커피를 마시는가? 단지 이 맛이라는 어떤 계제가 이 무거운 시스템, 이 엄청난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어떤 동력으로서 타당한가? 저력이 있는가? 저는 이런 철학적 물음에 직면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머지않아 대부분의 인류가. 이게 맞든 틀리든 결론은 사실 이 자리에서 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에 대한 결론은 여러분들하고 제가 영상을 만들고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충실하게 끌고 가야 될 하나의 큰 논제로 남겨두고요. 더 이야기를 해보죠. 그때 되면은 저 혼자 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이야기도 좀 듣고 싶어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럴 날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열린 결말식으로 끝내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무리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이 존재론적인 모순, 존재론적인 좌절 속에 있는 상태, 우리 같은 이제 손으로 직접 뭘 만드는 사람들에게 부여된 어떤 유일한 힘이, 전 사유의 힘이라고 봐요. 사유라는 게 뭐냐, 그냥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사유라는 거는 누가 그랬어요. 잠시 멈추어 서는 것, 판단을 유예하는 것이다. 이게 새로 나왔다. 덥석 무는 게 아니라, 저거 뭔가 이상한데? 라고 한 발 빼는 거. 얘 신상하고 덥석 무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 해도 되나? 라고 잠시 멈춰서 생각하는 거. 그것이 사유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여기서 이 현대, 미래라고 불리워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21세기 대한민국, 지금 여기에서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여러분들, 혹은 여러분의 이웃,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뭘 할 수 있느냐, 이런 물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유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힘을 우리가 깨닫고 지금의 어려움이나 아니면 몰이해를 극복할 수 있는 동력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가 항상 이걸
금마무리 같이 돼버렸는데 분명히 얘기를 또 할 일이 있을 겁니다. 자, 좀 긴 영상은 요거 두 편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번 영상도 준비가 돼 있고요. 네, 조만간 올라올 겁니다.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러셨던 것처럼 내일도 맛있는 커피가 함께하는 그런 하루 보내세요. 안녕.